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되면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하고 러시아는 아직 사실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두 나라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 이건 뭐 사실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유엔이나 서방 국가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를 계속 덮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특별한 특별 대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그리고 성공회대 미래지식연구원이 같이 준비한 특별 대담 순서인데요. 특별한 손님 모시고 대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그리고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두 분하고 같이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유엔 사무차장을 지내신 김원수 대사님,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지내셨고, 이광재 석좌 교수님,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 지금 국가흥망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유엔 사무차장님 하면은 유엔 사무총장 바로 밑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엔 군비축소 대표를 지내셨는데, 유엔 사무차장이 무엇을 하는 거고 이 군비축소 대표 이런 게 도대체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은 사무총장이 사무국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내셔널 시빌 서번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공무원이죠. 국제 공복.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도메스틱 서번트라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인터내셔널 시빌 서번트라고 하니까 그 회원국들을 보좌하는 그 국제 공무원 조직의 수장이신 거죠.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은 그 밑에서, 그러니까 유엔에도 사무국에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기구는 그러니까 군비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군비를 줄이게 하고 전쟁이 나면 평화로 끌고 가게 하는. 그래서 그 기관의 장이 이제 사무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세프, UNDP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기관의 장들도 직급은 사무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사무총장은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UN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무국도 있지만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러니까 월드뱅크, IMF, WTO 이런 기구들도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기관 내 장들을 다 의장으로서 조율을 합니다. 모든 기관장들을. 그러려면 그 사무총장 직급을 가진 분은 한 분만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기관의 장이지만 직급은 다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반기문 총장 계실 때 사무차장 역할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사무차장보. 네네네. 로 시작을 해서 비서실에 있다가 이제 2기에 들어가면서 나와서 이제 군축을 맡고 그 이제 거기에 장은 이제 사무차장이 되죠. 그래서 반 총장의 임기는 그 2007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4개월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무총장이 제 후임을 임명해 줘야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4개월을 더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은 유엔 사무총장이면 전 세계 대통령 이렇게 인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좀 대통령 차장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 또는 뭐 부총리 이런 정도 직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선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세계 정부는 아니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그 세계의 그 국가들을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의 수장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무차장들이 기관장이니까 이제 그 뭐 장관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명칭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라고 못하니까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은 어쨌든 유엔 안에서도 한국인이 사무총장을 10년을 지내신 거잖아요. 사무차장도 하시고 그 임기 지나서까지 하시고 해서 유엔 내에서도 한국 위상이 많이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계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차장으로 제가 있었고 또 이제 정무직의 전 이제 외무장관도 하셨던 강경화 장관도 그 처음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 조정관실에 그 차장 보로 계셨었죠. 고위직에 우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 이하로도 그 한국인 진출이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조금 그게 쇠퇴한 거죠. 우선 정무직이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실무진에서는 숫자가 늘었는데 지금 고위직에 진출해 있는 그 한국인 숫자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걸 많이 늘려야죠. 이게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하고 나서 국제기구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죠. 진출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한국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는 올라간 것 거죠. 같고 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고 거기에 또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 저부터 그러니까 한국 외교관을 30년을 하고 유엔으로 갈 때 첫 번째 한 게 선서입니다. 그 선서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정부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유엔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정부에 와서 제가 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런 정책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안 맞으니까 바꿔달라. 그러니까 한국 외교관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제 국제 공무원이 되면 그거는 세계의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람이 훨씬 크고 때로는 우리 국가 이익이 보편적인 이익하고 상충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유엔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보람이 훨씬 크고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게 이제 유엔의 임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영어로는 defend the defenseless. 그러니까 그리고 speak for the voiceless.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보람이 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이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도 좋지만 더 큰 보람과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엔에 국제기구에 많이 문을 두드려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는 종류의 일을 하시다 보면 그래도 세계 정세가 전체적으로 쫙 보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이기도 한데 이 몇 가지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일단은 미국 대선. 네. 미국 대선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는 하는데 뭐 해리스가 앞서가는 것 같다가 트럼프가 요즘은 또 이기는 것 같다는 조사 결과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올해 선거가 한 70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거기에 클라이맥스죠. 근데 저는 아직도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초박빙이다. 그러니까 경합주는 7개인데 모든 경합주에서 많아야 1, 2% 차이. 그러면 사실 0.5에서 1% 스윙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래서 트럼프 지금도 해리스 변수가 중에 많다. 어느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해리스가 이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트럼프 일기 때 첫 번째 한 일이 유엔이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싫은 거를 끊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일기 때. 그래서 지금 유엔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해리스가 이기는 것이 유엔과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유엔 아마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모든 유엔 직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뭐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모른다. 않았다. 모르죠. 2주는 긴 시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한국은 돈 많은 현금 인출기다. 우리가 방위비를 매년 13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집권 시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파고가 밀려올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레토릭인가요? 아니면 실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게 될까요? 그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물론 방위비 협상을 이제 끝내놨지만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팔러시 리뷰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 중요한 정책을 임기 초에 몇 달에 걸쳐서 리뷰를 해요. 그럼 틀림없이 그게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방위비뿐만 아니고 그 동맹 관계의 어떤 재설정. 그러니까 큰 영향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트럼프 일기 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고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또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고 뭔가 이렇게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 잘 안 되긴 했지만 뭔가 막 기존 질서 흔들면서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유세 다니면서도 하는 말이 그 자기가 돼야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계의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롱맨들을 자기가 다룰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김정은도 늘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싱가포르에서 했지만 하노이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만 그 또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그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는 항상 그 간극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장치는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오는 부담은 압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게 기술 전쟁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 경쟁 시대가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FTA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타개해 나갔다면은 지금은 넥스트 FTA 새로운 한미 동맹의 질서 구축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우선 그러니까 이 기술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진화하는 것이 사이버, 우주, 바이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쪽에 그 어떻게 협력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주로 이제 관세 장벽보다 비관세 장벽도 많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아마 이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화제인데 이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데 이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하고 6G하고 만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독일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SMR하고 우리의 건설 기술하고 네. 그래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AI 시대의 표준을 만드는 이 데이터 협정 같은 거를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주도한다든지 그래서 과거 IT 대한민국을 넘어서 뭔가 디지털 AI 시대에 미국하고 한국이 새로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첨단 기술은 갖고 있지만 제조 능력은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또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우리가 강한 분야와 미국이 강한 분야를 같이 결합을 해서 진화시킬 수 있는. 근데 거기에는 상당히 저는 그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회복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다 배터리 공장을 지어도
기술은 있지만 그 숙련된 인력이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갖고 있고. 매니팩처리 능력이 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팩토리 만들어놔도 그걸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미가 서로 보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미국이 없는 걸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없는 걸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또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기술하고 관련해서도 단절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GPU를 뭐 중국한테 못 팔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 통제를 통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미국을 따라가다 보면 중국하고 계속 이 기술과 경제적인 협력이 자꾸 단절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 지금 뭐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뭐 신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떤 측면에서 맞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 과거의 미소하고 다르게 지금 미중은 서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상호 의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중국한테 이미 그 공급망이라든지 가치 사슬이 이미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끊어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끊으면 그 불이익이 중국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한테도 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미중 간의 경쟁이 기술 분야에서 그 경제 분야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과거와 같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블랙 앤 화이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도 뭐 로우텍, 미드텍에서는 끊을 수가 없죠. 중국의 소비자를 안 가져가면 뭐 미국의 월마트 매장 그 매대가 다 빌 텐데. 다 물가가 폭등해버리죠. 물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로우텍, 미드텍에서는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을 거다. 그렇지만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좌우할 하이텍. 거기서는 이제 경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세밀화되고 분화될 거다. 그러면 그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전략을 찾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세련되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 만약에 기술 경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하이테크 부분에서 지금 첨단 기술 경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들테크, 로테크까지 확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하이테크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해서 진화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들테크하고 로테크에서 어떻게 협력할 건지가 그게 바로 균형 잡힌 경제 외교라고 봐집니다.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공급망을 보면 이게 미국, 중국이 양대 축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놔도 유럽도 직접 안 주지만 이렇게 우회해서 중국에 가고 중국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잭션 코스트는 올라가지만 끊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도 끊을 수 없다는 건 아니까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쓰죠.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다. 그 용어를 쓰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럼 어떤 리스크를 완화시키려는 거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은 미국은 좋고 중국은 나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되지는 않죠. 네. 그렇게 될 수는 될 수가 없고. 없는 왜냐하면 거죠. 서로 이게 물려 있으니까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좋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나쁜 결과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그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우리 이익을 제일 키우고 비용을 줄이냐. 그 방법을 이제 찾아가야죠. 그렇군요. 또 근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 트럼프는 되면 바로 종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가 되면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거를
대폭 줄이거나 이제 중단하겠죠. 미국의 지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 2014년 크림반도 합병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거도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이 뭘지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로 쉽게 끝내주면 안 된다 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정책을 오래 유지했던 핀란드, 스웨덴도 나토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고. 그러니까 유럽은 고민을 할 거예요. 네, 네. 예, 미국이 지원을 끊겠다고 해도 유럽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고민이 되겠죠. 내가 이제 이게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미국에 보면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한 68%,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8%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에는 누가 되더라도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대외 지원에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그 이제 피로가 쌓여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정서를 잘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첫 번째 이제 트럼프 이제 만약에 2기가 열린다면 첫 번째 시험장이 되겠죠. 네. 이제 유럽이 굉장히 불안감은 커질 텐데 사실 이게 나토라는데 유럽이 지금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경제 나쁘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할 만한 유럽의 동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핀란드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또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하겠네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그냥 내주고 다음 타겟이 그러네요. 다음 타겟이 발틱 삼국이나 네. 그러니까 노르딕이 될 에스토니아나.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야, 그러면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미국은 지원을 끊었는데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전쟁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의 어떤 규모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국전 했을 때 전선이 교착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구전 네. 그런 양상으로. 근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영토를 잃어버리면서 전쟁을 끝내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끝났다고 안 하면서 끝나지도 않은. 근데 한국 전쟁 때도 사실은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 그 비극적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 기간이 더 길었죠. 그렇죠. 전면전으로 붙었을 때보다. 근데 나토로 봐서도 근데 이게 파병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핵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어떠한 국가가도 파병을 하면 핵을 쓰겠다. 그 위협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라도 어떠한 국가라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핵을 쓰겠다. 그러니까 그 핵 위협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경찰이었던 미국이 그 국내의 그 피로, 대외 개입에 대한 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양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그
단층대가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 중동, 코카서스, 서남아, 남중국해, 네, 동중국해, 네. 한반도. 아, 그러니까 그게 딱 양진영이 맞서 있는 데에 가운데 단층대거든요. 그러니까 호가 요렇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불 붙었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서 불 붙었고.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동쪽으로 오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면 이쪽에선 대리전이지만 네. 동쪽에서 불이 붙으면 그건 미중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3차 세계대전이죠. 동쪽이 대만하고 우리나라 아닙니까? 남중국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아. 대만, 한반도.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붙으면 그건 미중이 끌려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중이 의도하지 않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직접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불은 붙는데 그래도 그거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아, 왜냐하면 그 미국이 대기업을 줄이니까 그 힘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단층대에 있는 행위자들이 아 이게 기회가 왔다. 현상을 변경할 수 있겠구나. 아, 무력을 써서라도.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 안 할, 직접 개입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세력이 그걸 메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상 변경 의지를 가진 행위자들한테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레바논이나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벌어진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상 변경 가능하다고 본 이스라엘이 더 확전을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는 예. 겁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 사이에 그 코카서스에서도 분쟁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사이에 나고르노 있었죠. 카르바. 네네. 거기서 이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세력을 몰아냈어요. 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걸 국제사회가 주목도 안 했거든요. 성공한 거 성공한 거죠. 현상 변경.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그 기회를 예. 타고. 그것도 지금 30년이 넘은 분쟁인데 아. 거기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른 단층대에 있는 행위자들도 보고 있는 거죠. 아, 나도 같은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더 위험한 거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위협을 할 수 있다. 그게 먹힌다. 그러네요. 핵은 그동안에는 핵을 회피하기 위해서만 가지는 거였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재래식 군사력의 모자라는 거를 보완하는데 지금 쓰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썼고. 지금 그러니까 북한도 같은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밀리는 걸 핵으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그 힘의 공백하고 핵 위협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해졌는데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북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볼까요?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파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아직 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파병설이 있고 파병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병이라는 설이 있고 그게 아니고 공병이라는 설이 있는데 실제 실상은 무엇을 하고 보는가요? 아마도 가서 뭐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브라디보스톡에서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보내도 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형 지물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양쪽이 다 부인 안 하는 거는 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북한의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같이 고립돼 있죠. 그리고 현상 변경 의지가 있고 또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친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도 문제지만 그 코로나가 오면서 스스로 그 봉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위기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근데 러시아는 북한이 어려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제 석유, 가스, 또 다른 이제 자원을 줄 수 있고, 그 뭐 자금까지 줄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가 지금 부족한 인력 그리고 이제 군수 장비 그런 걸 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처지도 같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죠. 북한의 현상 변경의 골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 국가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 이게 선의만은 아닐 거다. 그래서 다른 국가라고 하면 이제 전쟁도 불사할 수 있고 핵을 쓸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내포한 게 아닌가.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 전쟁하면은 또 정당화하기도 어렵고 핵은 더더욱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른 국가라고 하면 얘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의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때는 생각해보면은 남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면 괴뢰 정부를 쫓아내고 뭐 이러겠다고 전쟁을 한 그렇죠. 건데 현상 변경이죠. 그거는 같은 민족이니까 한 거고 다른 나라라고 하면은 꼭 굳이 그런 거 아니라도 사실은 전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무서운 얘기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하면 이제 확전되지 않는가가 굉장히 인류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결국 이제 병력 파견은 쉽지 않아 보이고, 미국이 지원을 줄일 것도 확실시 돼 보이고, 트럼프가 되면 헬스가 되면 좀 더 이제 유럽이 지원을 좀 늘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 확전되지 않고 잘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그 북한이 얻는 이익은 보면은 대략 지금 러시아 전략은 70만 명 정도 병력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쿠바, 시리아, 체첸에서 이제 그걸 끌고 가고 있는데 1인당 대략 한 1억 원 정도, 한 12,000명이면 한 1조 2천억 정도 현금 지원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은 얄타 회담에서 우리가 그 미국이 소련한테 그 일본과 싸워달라, 만주로 쳐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43년도 했는데 2년을 끌었거든요. 2년을 끌고 히로시마 원폭이 8월 6일 날 터지고 나니까 8월 8일 날 만주에 160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로부터 한 열흘 만에 승전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서 이제 군사훈련도 한다, 뭐 지형 지물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라고 있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에 오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런 건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자들이 지금 11월 5일까지는 그런 모든 걸 놓고 이제 관망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고 11월 5일에 결정이 되면 근데 이제 초박빙이기 때문에 또 개표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이제 정리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모든 카드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카드를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결론을 내겠죠. 대선 이후에. 지금 북한군이 이렇게 가서 훈련하고 뭐 이렇게 어물쩍 확인도 안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돼서 전쟁이 딱 끝냈을 때 뭐 협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휴전. 그러면은 북한도 지분이 생기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 안 흘리고 그러니까 지분을 얻은 거죠.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인지분 쓰고 실제 가서 이제 피는 안 흘렸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그 북한이 지금까지 가져온 핵을 포함한 군사 기술의 대부분은 러시아 거를 직접 받거나 받아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군사 기술은 제일 줄 가능성이 큰 나라는 러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얻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협력이 확인은 안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어떤 걸 넣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족한 지금 우선 병력 보충하는 것도 문제고 후방에 지원하는 공병 이런 것도 지금 취약하죠.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강제 공병이다 이런 설이 있는 이유가 근데 제가 평화를 주려면 공병만 보내지 못하고 그렇죠. 보호하는 게 특전사도 보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서 전투에 참여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건 벌어져 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그래서 저게 세계 전쟁사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소련의 전략이 당시 이제 관동을 만주를 쳐달라고 2년 동안 얄타회담을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히로시마 원폭 터지고 난 다음에 160만을 만주에서 그렇죠. 한 예. 열흘 만에 승전국이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 정부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신중한 대응을 또 같이 해나갈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죠? 더구나 또 나토의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막 움직일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모든 전쟁의 기본 원칙은 우선 당사국이 요청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미군이다 유엔군 온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주권 국가로서.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나토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대선 때까지 카드를 열어놔야죠. 그리고 저희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군사협력하는 건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불안정의 호에 이 양쪽 끝에 있는 두 행위자, 그것도 핵을 갖고 있는 두 행위자가 지금 결합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위험이 우리한테 직접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오판이나 오산 네. 그것도 문제고 또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 커뮤니케이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사건이 서로의 오해와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특히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 문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되면 결국 세계로 확대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남북의 문제의 이 유사 상황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북한으로 봐서도 절체절명의 문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 자체는 위험의 수위를 자꾸 높이는 거 아닌가 싶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복잡한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육자회담을 다시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 정식인데 핫라인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핫라인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상대방 의도를 확인해야 이게 진짜 이게 사고야 아니면 의도야. 그래야 우리의 대응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핫라인은 반드시 복구돼야 된다. 그리고 미중 간의 핫라인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예상 못했던 한반도에서 만약에 뭐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다. 그럴 때 미중도 서로 의도를 확인해야 되는 이거 개입할 거냐, 당신들이. 그래야 미중이 계산하지 않은 직접 충돌이 한반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한라인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미중 양쪽에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대한 그 관심과 우선순위가 미중 양측에 다 낮아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우발적인 사고가 생기면 이게 의도지 않은 확전으로 바로 치달을 위험성이 크니까 미중 간의 한라인 복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남북 간의 대화 라인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도 한 라인이 있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있어야 되고 되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면에서 좀 다선 외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속을 드러내지 않고 이 대화 채널을 만드는 이런 뭔가 우리가 흑백 논리 외교가 아닌 게 다선 외교에 좀 마치 우리 카드 할 때처럼 이렇게 그런 그 고도의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을 했던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퇴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요새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니래터럴리즘, 플루리래터럴리즘이라고 그러죠. 미니래터럴리즘은 뭐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플루리래터럴리즘은 한 10에서 20. 어쨌든 다자 간의 대화를 하는. 다자간인데 그 이슈에 따라서 그걸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이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한중일이 경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쿼드는 또 인도를 끌어들여서 하고, 오커스는 또 세 나라가 하고.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딱 그냥 가운데 서서 하든 그것은 이미 저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그걸 아니까 그런 미니래터럴리즘, 플루리래터럴리즘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일도 잘하고 한중일도 잘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우리가 접점을 찾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도 중요하지만 한중일도 중요한 거죠. 경제 환경 이거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이미 경제적으로 이렇게 밀접히 돼 있고 환경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삼국이 다 떠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났다 중국에서 그럼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오면은 한국 일본이 원하지 않아도 다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이슈에 따라서 분화하면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국제 협력은 저는 다층, 다중. 그러니까 층이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게 복잡하게 얽힌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주변의 이 도전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죠. 가급적 많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이걸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열어서 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데 신냉전 시대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블랙 앤 생각하냐면 화이트로 하면 안 되는 양쪽으로 거죠. 나뉘어가지고 미국이 만드는 디스포크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만 들어가야 되나 보다, 쿼드 뭐 들어가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막 여러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 채널을 가져야만 한다. 오히려 또 그래야 미국한테 우리가 효용 가치가 올라가죠. 미국이 대화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직접 얘기하면 서로 이건 무슨 의도가 있어 이러죠.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서 이거는 우리 생각이야. 그러면 양쪽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 그러니까 니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아베 총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을 아베가 만들어서 미국에다 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전략적인 걸 미국에 심는다든지. 이번에 보면 이시바 이제 수상이 북한 납북자의 가족과 대화를 해서 이제 북한과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고립주의로 너무 명분 외교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외교에서 명분은
그 포장을 하는 거지. 명분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포장지다. 실리로 결정을 하고 명분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걸 바꿔서 하면 외교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되면 그 독일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교과서인데 결국은 천연가스 때문에 경제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도 그 에너지가 한 의존도가 한 93, 우리도 한 94 이렇게 되면 적어도 미국이 천연가스가 많이 나잖아요. 러시아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아마 LNG 수입량이 100조 이상이 그렇죠.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한일이 공동 구매를 하고 이 미국하고 러시아의 이런 가스를 만약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익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미국은 또 경제적 이해가 되면 좀 더 완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3분 남았는데요. 유엔에서 전 세계 군축을 또 대표하시던 분이 오셔서 최근에 최신 무기에 대한 이 의견을 좀 여쭤봤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네, AI 무기가 요즘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인 드론이 적군의 지도자를 사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드론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북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무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로 기술 발전이 항상 이 규범 발전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하는 규범이 항상 뒤에 있죠. 왜냐하면 규범에 합의를 하려면 우선 지금 같으면 미중이 우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차이가 있으면 합의하기가 어려워서 통제 규범을 못 마련하니까 기술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뭐 영어로 얘기하면 기술은 이게 그러니까 깨구리 점프하듯이 가는데 규범은 저 달팽이 걸음으로 간다. 스네일즈 페이스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간극이 점점 커질 때 그 AI 기술이 어디까지 군사에 이용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이용한 킬러 로봇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제가 유엔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동안 토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합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그것도? 그냥 토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거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그 AI 기술이 이미 그 드론, 그거는 이제 그 전장 터에서, 그러니까 전선에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전술적인 사용이죠. 그래서 이미 전술적으로는 인간의 통제 없이 드론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드론이 뭘 포착을 하면 그 인간 통제관이 공격해 말아하는 거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깨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도 깨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드론이 실수했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군사 시설을 하라고 그랬더니 민간인 시설을 파괴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그 전술적인 사용은 이미 깨지고 있죠.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전략적인 사용. 특히 핵무기, 버튼을 AI가 판단해서 AI가 누르게 하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AI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적국에서 어떤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몇 초 안에 포착해야만 요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있죠. 근데 만약에 AI가 그 신호를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냉전 시대에도 있었고 탈냉전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가 날아가는 걸 잘못 본다든지 뭐 구름을 잘못 본다. 그래서 적이 ICBM을 쐈다. 근데 우리가 대응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인간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핵전쟁이 안 일어난 거죠. 70년 동안. 근데 그걸 AI한테 맡기면 이게 어떤 위험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를 그 전략적인 무기 사용에 끌어들이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 그거는 미중도 합의가 있습니다. 그건 서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그 미중이 합의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걸 합의를 해서 이거부터 맞고 이거 맞고 제일 위험 큰 거부터. 그러면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차이가 더 큰 쪽으로 점점 이제 이동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근데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저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이게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그 AI가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규범 없이 오면 인간이 달아놓은 킬 스위치를 AI가 스스로 해제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비가 없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미중 간의 대화가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이 미중 간에 어쨌든 그 AI라는 게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것 같아요. 맞죠. 이미 먹었죠. 먹었는데 이게 결국 인류를 파괴하지 않는 이 새로운 시스템과 질서를 만드는 부분을 빨리 합의해 내야 될. 그리고 미중의 책임이죠. 그렇죠. 미국 정부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경쟁 하더라도 파국은 막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이 모자라네요, 역시. 그렇지만 마지막 말씀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한 군축 말씀 문제, 하시죠. 한국 외교, 세계 평화 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지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데 그 저는 우리 이광재 의원님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초당적이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변에 우리 그 플레이어들보다 행위자들보다 작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열돼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경청을 안 합니다. 어차피 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정부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초당적인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구한 말에 그 하나 당시에 이제 그 만화였는데 미중 일러가 이렇게 포크를 각기 들고 한반도를 이렇게 이 겨냥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한반도라는 우리의 운명을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된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다선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여야 공동대표단을 만들어서 저는 미국의 당선자를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계를 수상이 될 텐데, 일본 좀 있으면 선거 끝나니까 일본에 그 정식으로 이제 취임하고 활동하게 돼 이시바 시계를 수상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가 같이 가서 적어도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구한말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좀 분명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이게 외교 안보는 칼로 두부모 베듯이 이렇게 메고 끊는 게 명확한 일이 아니고 흑백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누구라와도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여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또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김원수 차장님, 전 차장님, 그리고 이광재 교수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톰.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